영혼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의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이제 친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해에 어머니하고 오빠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좀 과감해졌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첫 번째 남편한테 범행 지르고 두 번째 남편 범행 지르고 이제 세 번째니까 특히 친오빠한테는 굉장히 잔혹한 수법을 썼는데 염산을 불어요. 그러니까 저 뭐죠? 오프닝 지르다 보니까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대한 화상은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에요. 오피노 찌르면 실명만 되는데 피부가 부식까지 입고 실명까지 되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의 실명으로 인해서 받아간 보험금이 2억 6천만 원. 근데 그 돈도 모자라서 오빠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빠가 양쪽 눈을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때 꼽혀있던 링거 호스에다가 이물질을 투입하려고 하다가 간호사들 감시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 무슨 사이코 영화도 아니고. 결국 실패했고, 그러니 또 돈 나올 구멍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어민숙이 뭘 했냐 하면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어머니, 오빠 사는 그 집을.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 남은 돈 자기가 하려고. 아닙니다. 더 대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사 갈 곳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가족이 같이 네. 사는 그 집을. 근데 이 사실을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갈 집도 없는데 집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 점점 새 집 주인이 이사 올 날이 다가오니까요. 아무 계획도 없던 엄씨가 조급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어민숙은요. 자신의 거짓말도 덮고 그리고 여기에 돈까지 탈 수 있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이불에 불을 지르고 어이구. 결국 집도 전부 불타고요. 가족들이 또 다치게 됩니다. 저게 한 번도 안 잡혔지? 저 당시에는? 보험금 살려고 집 불질러서 내가 살 집도 없고. 이거 봐요. 첫 번째 결혼한 남자 얘 보내고 그다음에 두 두 번째 번째 남자 남편 보내고 보내고. 지르고 오빠 얼굴에 염산 붓고. 엄마 점사 지르고. 와. 그런데 남의 집도 불태웠어요, 지금. 어떤 가족들이 있었길래 뭐 원한 관계인가 아니면 본인이 불을 질러가지고 다쳤던 그런 분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네네. 2005년 초에요. 엄씨의 본가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낼 곳이 없었던 엄씨가 가사도우미에게 한 달만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아 가사도우미 집에. 네. 가사 도우미집. 이게 왜 그랬냐면 가사 도우미하고 돈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으면 이 가사 도우미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몇 달간 못 줬대요, 월급을. 못 줬는데 당신 집에 좀 머물게 해줘라. 그러면 밀린 월급도 주고 사례금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가사 도우미는 이 엄씨한테 방을 한 칸 내주게 된 겁니다. 도와줬는데 왜 가족들을 다치게 한 거예요? 이 가사도우미 집에 얹혀 산 지 이제 3주 정도 됐을 때 일이 터진 건데요. 설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이날까지는 방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차피 처음부터 한 달 정도 있겠다고 했고 근데 3주 정도가 지났고 그 집주인이 미안한데 설이라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방빼란 빼야죠. 방빼 빼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응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방 빼달라 그랬다. 엄씨는 불안했을 겁니다. 가사도우미 가족 3명이 살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엄씨 집에 불이 나서 가사도우미 집에 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집에 또 불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방화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 가족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 불을 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자녀 2명이랑 가사도우미는 부상을 입고요. 남편분은 부상이 심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가 됐어요. 예. 갑자기 아프다 그래요. 왜? 엄여인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왜?
난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건가? 그리고 갑자기 기절을 막 해. 근데 이제 경찰들이 보기엔 어쨌든 누워가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요. 건강 체크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꾀병. 꾀병? 에이. 근데 그게 실제 판결문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꾀병이라고. 근데 마지막 판결문 마지막 뭐 양형의 이유, 그 양형 사유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잡혔을 때도 꾀병을 핑계로 이러이러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불을 지르면 예전에 죽은 딸이 보여가지고 내가 딸을 보기 위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이제 나름의 빌드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마약에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 마약 중독이다. 예. 자기가 몇 년 전부터 딸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 상태인데 마약에 좀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구제불능 갱생 불가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불구속 수사긴 하지만 무죄 아니에요. 무죄가 아닌데 이때 또 사고를 칩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 사고를 또 쳤다고요? 근데 왜 이거를 불구속을 시킵니까? 구속을 시켜서 이걸 구속을 시켰어. 아니 형님 이거 불구속이 아니고 이 정도면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은 저기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문제는 구속을 안 시켰냐 이보다 그 무슨 범죄를 왜 저질렀냐, 또 오빠 병원비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지 뭐 아들 불치병 치료도 사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에 지인 가족 없으니까 보험금 나올 구속도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지인들을 만나요. 지인들한테 또 약을 먹여서 재운 다음에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현금을 뽑습니다. 여기서. 아니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 짓을 했냐? 한 사람은 실명까지 시킵니다. 신용카드 내가 훔친 걸 안 들키려고. 아 못 보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실명을 시키고 신용카드 훔치고 이렇게. 근데 그래서 몇 억, 몇 천만 원이야. 고작 380만 원. 엄마 그러니까 신용카드 훔쳐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고, 엄 씨는 이제 구속돼서 현재 20년째 교도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 씨의 친오빠하고 어머니는 이제 엄인숙이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이게 총 10명이 다친 게 아니네요? 많이 다쳤죠. 사실요. 석연치 않은 죽음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어머나. 두 개 더. 딸도 뇌진탕으로 사망했고요. 내가 자꾸 딸 얘기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들도 엄 씨가 잡힐 무렵 예. 불치병으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불치병이 나. 불치병인 아들. 5번째 피의자 신문에서요. 자기 딸이랑 아들 역시 모두 본인이 죽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예예. 그래서 당시 엄 씨를 자기 자식까지 죽인 희대의 악녀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야. 자백했으면은 자기 자식도 본인이 죽인 게 맞는 거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게 에? 그냥 강도 높게 조사받으면 사람의 심신이 무너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애들 둘 추가하지 않아도 중형이 나오는 거는 뭐 명확 관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의 다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에서 하는 귀찮으니까 그냥 아유 내가 다 죽였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허위 자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이 사람의 자백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막 자기가 했다고 막 내지르는구나. 그렇죠. 자백만 해서는 또 유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한 거죠, 추가로. 그 부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살인범은요 한 번 하고서는 재범을 거의 안 해요. 거의 99%가 재범 안 해요. 왜? 사람 죽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 약물로 뭐 중독을 시켜서 살해를 하든 아니면 절벽에서 밀어서 상대방을 살해하든 간에 그 과정에 충격을 받아요. 살인범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엄 씨는 그냥 계속 저질렀잖아요. 나중에는 뭐 인터벌이 짧아져요. 처음에는 엄연인 사건이 이거 한 건 하고 한 1년 있다 하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만 마구잡이식으로 걸리는 사람 다 그냥 보험 가입해서 죽이는 식으로 막 가잖아요. 살인 전문가가 직업이었던 거예요. 보험 수익은 별개고.
살인 전문가. 너무 수법이 그냥 반복돼가지고. 예, 예, 예. 제가 한 4년 봤죠? 이쁘고 피부도 워낙 좋아가지고 눈에 띄어요. 근데 이 왼쪽 눈을 자기가 찔러. 자기는? 왼쪽 눈인가 하여튼가 자기가 찔렀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함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찡그리고 햇빛을 잘 못 봐요. 이 동공이 죽어 있으니까. 독한 거죠. 와. 왜? 아니 뭐 찌르다 못해 자기 눈을 왜 찌른 거예요? 자기 찔러도 보험금이 나와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젠 타겟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눈도 실명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는 그 와중에 그런 말도 있고요. 자기가 아파야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예, 일단 어민숙은 여전히 무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력을 아직도? 예. 미치겠다. 사건 담당 형사에게 네네. 면회를 요청하면서 칫솔이나 속옷을 사달라고 담당 형사한테. 예. 그런데 사다 주니까 자기는 메이크 아니면 안 쓴다면서 다시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 아, 이것도 형사한테. 밖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 다 해코지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무난하게 굴고 세상에 자기 편을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누가 뭐 옆에 수술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아직도 끈을 놓지 않다고 하는데. 오, 그래요? 이제 엄마 얘기 가끔 해요. 엄마가 면회한대요. 그래서 어머. 아니 눈 찔른 딸을 면회를 하고 싶나 내 이래버렸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참아요. 나 같으면 진짜 이단 엽색이 날아갈 텐데 참더라고요. 잘못한 건 안 하고 보네. 야. 어머님 만났죠. 집에 갔는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민숙이 어머님이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절대 안 된다. 또 흉악범이라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방송에 나가서 내 애를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래.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쪽 눈은 95%가 안 보이고 한쪽 눈은 한 85%가 안 보인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벽을 이렇게 짚고 걸어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안 보이시는 거죠. 뭐 뿌옇게 보이시는 거지. 어머니 눈을 그렇게 한 거를 어머니가 알으셨대요. 예, 내 딸이 그런 거 알으셨대. 딸이니까 참고 있었고. 비록 딸이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은 네네네네. 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딸을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 마음이 가장 힘드시겠죠. 그러겠죠. 아휴.